2010년 9월 20일 밤 10시경 119로 20대 여성의 다급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방이동인데요. 노래방 문 좀 따주세요. 닷새 전 노래방 문을 연다고 나간 당시 46살의 김여인을 애타게 찾는 28살의 첫째 딸 목소리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급히 달려간 지하 노래방은 앞뒤로 굳게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두들겨도 안에 아무런 기척이 없고 열리지도 않고, 이에 119 대원은 잠금 장치를 아예 절단 뜯어내고 강제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런데 노래방 문을 딱 열자마자 이거 무슨 냄새야? 뭔가 고약한 썩은 내가. 그 역한 냄새는 딸이 애타게 찾던 노래방 주인 46살의 김여인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시신이 누워있던 노래방 내실 탁자에서는 유서가 담긴 흰 봉투와 먹다 남은 소주병 2개가 나왔습니다.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현장 상황이나 시신의 모습이 영락없는 자살이었어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에는 구구절절하게 긴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남편 유산으로 시작한 노래방이 생각만큼 잘 안 돼 속상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3남매가 엄마 마음을 몰라줘 섭섭했다는 사연. 자신은 재미있게 살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서로 의지해 가며 정겹게 인생을 살라는 당부에 노래방과 살던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숨겨놓은 통장은 또 어디에 있는지, 출금 비밀번호는 무엇인지까지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길었던 유서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인쇄돼 마지막에 김여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는데요. 남이면 알 수 없는 자세한 내용들에 김여인의 도장까지. 누가 봐도 김여인이 이 노래방에서 술 한잔 하다가 힘든 감정이 복받치듯 올라와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망한 걸까? 목을 걸었나? 아니면? 당시 김여인의 왼쪽에는 피 묻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래방 부엌에 있던 식칼이었어요. 그 칼은 김여인의 명치와 왼쪽 손목 2군데에 상처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치명상은 명치 쪽인 듯 했어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 김여인은 평소에 자살을 고민해 왔고 결국 이날 노래방 문을 잠그고 술을 마신 뒤 1차로 손목을 2차례 긋고 그 후에 다시 명치 부위를 스스로 찌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살이구나. 하지만 자살로만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살치고는 현장이나 시신이 너무 깔끔해. 김여인이 발견된 쪽방은 성인 2명 정도가 겨우 누워 잘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성인이 가로로 못 누울 정도, 세로로 2명이 겨우 눕는 엄청 좁은 방이었는데 그 작은 방에서 스스로 칼로 몸을 찔렀어요. 당연히 피가 이리저리 튀어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손목을 긋고 명치도 찔렀는데 그 좁은 방에, 그 벽에 피가 튄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닥에 피가 조금 고여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양도 너무 작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손목과 명치를 사람이 죽을 정도로 찔렀는데 피가 이것밖에 안 나온 건가?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자살한 사람들의 몸에서 무조건 발견된다는 흔적, 바로 주저흔. 이 주저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에 죽을 정도의 고통을 줘서 결론은 죽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칼로 찌른다는 게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약하게 찔렀다가 깊게 찌르게 된다는데 이 모든 과정은 몸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저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여인의 몸에는 이런 주저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김여인 그냥 고통의 무서움도 없이 칼로 탁탁 끝. 이게 말이 됩니까? 주저흔은 주로 치명상 주위에 생긴다고 해요.
정상대로라면 명치 쪽에 주저은이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그 주저은은 송곳에 찔린 듯한 작은 것부터 많게는 수십 개가 남기도 합니다. 국가수는 사망자의 몸에 칼이 찔린 상처가 많고 외부로 흘러나온 혈액이 많으면 타살로 간주하기 쉽지만 자살인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흉기로 자살하려는 사람은 고통 없이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명적인 곳을 못 찾거나 주저하게 돼 스스로 여러 곳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타살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자살인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여인의 세 자녀 또한 우리 엄마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엄마 자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 김여인의 성격이요 되게 시원시원했었대요. 속에 담아두고 끙끙 앓는 스타일보다는 뭔가 아니다 싶으면 탁 얘기하고 솔직하고 화통한 성격. 보통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든지 사전 징후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평소에 우울증 자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전에 이런 징후도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유서에는 내가 글씨를 못 써서 PC방 점원에게 워드 프로세서를 배웠는데 유서 쓰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 컴퓨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워드를 배웠다고? 워드를 배웠다면 분명히 자식들한테 워드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사람인데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힘들게 워드를 이용해서 유서를 썼다? 우리 엄마 성격이라면 그냥 손으로 쓰면 썼지. 잘 다루지도 못하는 워드로 이렇게 2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러면서 썼을 사람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김여인의 마지막 CCTV를 확인했을 때 김여인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는데 김여인이 출근할 때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네? 그리고 제일 큰 이상한 점, 이 유서 속에 써져 있는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엄마가 평소 썼던 말투와 다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런 단어를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유서 속에는 이런 단어가 있네? 자식들은 딱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자주 쓰는 말투, 단어 등등. 거기다가 유서에 적힌 날짜가 김여인의 마지막 통화일과 다른 거예요. 이상함의 가족들은 바로 김여인의 시신을 부검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치명상은 가슴에 난 창상,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상처였어요. 찔린 곳은 한 곳이었지만 칼이 만든 상처의 끝부분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히려고 같은 곳을 정확하게 2번 찔렀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김여인이 자살하려고 같은 곳을 깊숙이 2번 찔렀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스스로 치명상이 난 곳을 정교하게 찾아 2번 칼을 찌를 리 없습니다. 한 번 찌르자마자 죽을 듯한 고통에 몸부림을 쳤을 테니까. 자살 현장이 조작됐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시신 왼쪽 손목의 상처였습니다.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는 김여인의 상처에 생활 반응, 그러니까 특정 충격에 대해 살아있는 몸이 보이는 반작용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손목을 그었다면 출혈이나 상처 모양이나 이런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아, 지금 이거 김여인이 사망하고 나서 몸의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누군가 김여인의 손목을 그은 것 같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가짜 상처다. 하지만 여기서 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장 비밀번호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가족 간의 내용들까지 다 적혀 있었거든요. 범인은 누구길래 김여인의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남의 가족사를 줄줄이 꿰고 있는 걸까?
혹시 범인이 김여인의 자식인 세 자녀들 중에 한 명인가? 그렇다면 다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세 남매부터 그 주위 사람들까지 다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로 유서 봉투에서 나왔어요. 유서 봉투에서 한 남자의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그 지문의 주인은 당시 25살이었던 김여인의 둘째 딸, 이 둘째 딸의 헤어진 동거남이었어요. 둘째 딸의 전 남자친구 지문이 유서 봉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김여인이 사망할 당시 이 둘째 딸의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데, 경찰은 바로 친척집에 숨어 있었던 둘째 딸의 25살 전 남자친구를 체포하게 됩니다. 설마 당신이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동거남은요, 1년 넘게 김여인의 둘째 딸과 동거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주 다투게 되면서 이 동거남이 김여인의 둘째 딸을 때린 거예요. 같이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한 달 전인 2010년 8월 같이 살던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거남이 그때부터 이 둘째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받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이때 이 둘째 딸의 엄마 김여인을 찾아갔던 겁니다. 2010년 9월 15일 저녁 7시쯤 김여인이 하고 있었던 노래방에 찾아와서 둘째 딸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대충 상황을 알고 있었던 김여인, 엄마 마음에 알려주겠습니까? 내 딸을 때렸는데? 상황이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 내 딸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 딸한테 무슨 짓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 김여인이 딸을 보호하려고 가라고, 나 모른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들 하라고 하면서 이제 좀 면박을 준 거예요. 김여인에게 면박을 당한 이 동거남, 열받은 거예요. 내가 결혼식은 안 했지만 1년 이상을 사위처럼 살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기고 상주 노릇까지 했는데 장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칼로 김여인을 무자비하게 찔러 죽인 겁니다. 이 동거남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김여인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져갑니다. 현장을 빠져나와서 현금 90만 원을 빼서 써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PC방에 가서 유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1년 넘게 김여인의 둘째 딸과 동거하면서 사위 노릇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걸 잘 알고 있었던 동거남. 의심 안 받게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워드 작성으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곤 유서와 소주병을 두면서 현장을 조작하고 핏자국을 다 닦고 내실에 있던 옷으로 김여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미 사망해 있는 김여인의 손목을 긋고 다시 한번 상처를 내면서 자살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판 열쇠로 가게 문을 밖에서 잠근 후에 도망간 겁니다. 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둘째 딸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이 동거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유서를 작성해 현장에 남겨두는 등 죄질이 극히 무거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이별살인, 요새는 진짜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